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지컨입니다. 나의 인물관,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제7장 노벨의 유산. 알프레드 노벨 1833년에서 1896년 스웨덴 발명가이자 화학자, 과학의 진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한 그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노벨상 제도가 실시, 1977년 7월 월간 우시오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7장 노벨의 유산. 불꽃처럼 필사적으로 살다간 한 사람의 일생은 사회를 초월해 시대의 저편에 반짝이는 별이 돼 빛나는 법이다. 화려하게 연출된 영광스러운 영광이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져 그대로 후세에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고독과 고투의 생애가 망각의 여러 성상을 거쳐 돌연 역사의 영예로운 무대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박해와 순교의 죽음이 대화와 같이 도도히 흐르는 인류사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는 않다. 하지만 과학 문명이 비상하는 시대에 출현한 뛰어난 영혼인 노벨의 삶과 죽음이 현대인에게 선명한 빛을 발하는 까닭은 고금에 유례없는 유서 한 통 때문이다. 노벨의 인생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칭찬과 중상, 숭배와 증오의 폭풍우가 어지럽게 풍향을 바꾸며 끊임없이 휘몰아쳤다. 그 그림자 부분이 노벨이 유서를 작성하는 복선이 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한 방대한 수의 발명은 천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그 발명에는 평생 전쟁과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이는 노벨의 죽음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심장질환이 노벨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결국 발작이 노벨을 덮쳤다. 1896년 12월이었다. 유언 집행인인 낙나르 솔만은 이렇게 썼다. 알프레드 노벨의 임종에는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벨이 편지에서 말한 예감이 적중했다. 돈으로 고용한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뿐 다정한 손길로 눈을 감겨주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속삭여줄 사람도 곁에 없는 채로 노벨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노벨은 여러 차례 발작으로 불안해져 무심코 일어서려 하면 주위에서 말렸다. 심각한 언어장애가 찾아와 고용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온갖 단어를 말했다. 조카 솔만에게 연락이 갔지만 임종을 앞두고 도착한 사람은 없었다. 노벨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이 그저 홀로 외로이 생가사의 문턱을 넘었다. 쓸쓸한 어느 노인의 고독한 죽음이었다. 후세 사람들은 폭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할애해 이 노인의 이름을 기록할 것인가. 당대 최고의 사업가로 어느 정도 평가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아니면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마저 뒤집어 씌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왜소한 노인의 가슴속의 맴도는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향한 뜨거운 집념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말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노벨이 죽음 직전에 이룬 혼의 고향과 깊은 속내를 유언장이 공개돼서야 알게 됐다. 20세기의 노벨상으로 꽃을 피운 유언장이 작성된 때는 죽기 한 해 전 심장 발작이 악화되기 시작한 무렵이라고 한다. 자신의 수명을 깨달은 생명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연소하여 인류에게 남기는 유서가 돼 빛을 발한 것이다. 노벨 인생의 총결산이자 혼의 장렬이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인물은 무엇 때문에 혼의 유언을 써야 했을까? 여기에 노벨을 이해하는 모든 열쇠가 숨어 있다. 노벨은 독특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된 사람이라고 해도 좋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다. 그러나 행동력은 왕성했다. 정규교육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예민한 지성을 구사해 과학적 난제를 잇따라 극복했다. 전문은 폭약이다. 그러나 그래서인지 폭력과 전쟁을 더없이 중호했다. 세계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조국 스웨덴을 열렬히 사랑했다. 과학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시와 문학에 대한 풍부한 정서를 타고났다. 게다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업가의 재능도 출중했다. 그렇다고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내성적이라 남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악에 맞서 가면히 도전하고 약한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베푸는 등 인정미도 넘쳤다. 노벨에게는 격렬한 내적 대립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노벨은 병약함과 행동성, 지성과 정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과 평화라는 양극단에 몸을 두고 있었다. 노벨은 늘 괴로워했다. 고통과 고뇌를 강철과 같은 의지로 견뎌야 했다. 자연에서 신은 시인이 되고 조용한 연구자로 일생을 마치겠다는 노벨의 소망은 그가 이룬 업적, 아니 그가 만들어낸 괴물이 무자비하게 깨트렸다. 보기 드문 다채로운 재능을 지녀도 가정의 평안과 개인적인 행복을 희생해 도전해도 한평생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은 괴물, 그것은 근대 과학 문명 그 자체였다. 과학의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은 있었다. 사상과 과학 탐생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다. 평화를 위한 투쟁에 존귀한 일생을 바치는 사람도 적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대 과학 문명의 정점에 서서 이와 격투하며 피투성이의 생애를 걸은 인물은 노벨이 처음이었다. 때는 19세기 후반 유럽 일각에서 화려한 함성을 울린 서양의 근대 과학 문명은 초기 이론혁명을 도약대로 삼아 마침내 그 성과를 현실사에 적용하는 기술혁명의 단계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찬하는 시대였다. 노벨은 그 기술혁명의 선구자가 돼야 할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과학 속에 내포된 문제를 깨닫고 깊이 고민하며 번민했다. 소년 시절 형 2명과 함께 가업인 화약 제조에 힘썼다. 화약은 토목기술, 광산기술, 철도개통, 또 이와 관련된 산업에 꼭 필요한 이기이자 기술혁명의 꽃이었다. 동시에 복약은 요새를 파괴하고 대포를 발사시켜 마을과 사람을 깨트려 부순다. 필연적으로 군수사업과도 연결된 분야다. 그 속에서 청년 노벨의 숙명과도 같은 별이 탄생했다. 기술혁명을 거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과학기술은 유사일에 인류가 처음으로 손에 넣은 거대한 힘이었다. 그 힘을 활용하면 문화를 고양하고 문명을 쌓아 올려 인간의 행복을 불러오는 이기가 된다. 만약 그 힘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기술의 폭주를 허용해 파괴와 살육을 일삼는 악마의 무기로 바뀌고 만다. 어떤 분야의 발견과 발명도 선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진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당면한 때는 겨우 반세기가 지난 뒤였다. 순수 이론 학문이라 불린 이론 물리학이 핵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발견함에 따라 원수폭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청년 노벨은 20세기 과학자들의 이런 통찰과 고뇌를 먼저 인식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행복에 필요한 수족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다고 힘의 폭주를 허용하고 파괴의 흉기로 삼는 곳에 평화의 성을 쌓기를 바랄 수도 없다. 그렇다면 거대한 힘을 행복과 평화의 방향으로 제어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청년은 괴물과 격투를 벌이는 길을 선택했다. 노벨은 행복으로 가는 힘의 원천은 발명이라고 믿었다. 뇌관, 다이너마이트, 플라스틱, 젤라틴, 발리스타이트의 발명과 인조견사, 인조고무, 인조보석의 연구, 나아가 기계, 석유, 의학, 생리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발명 정신은 멈출 줄 몰랐다. 고난의 길이었다. 다이너마이트, 다시 말해 안전 화약을 발명하기까지는 수많은 참사를 겪어야 했다. 실험 중에 친동생을 잃었다. 화약 운송사고, 공장 폭발이 인명을 손상시키기도 했다. 노벨은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신념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다. 발명을 인류의 행복에 결합시키는 것이 삶의 보람이기도 했다. 발명에만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 악용될 우려가 있다. 노벨은 이렇게 말했다. 내 발명은 내가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을 발달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발명의 주요 부분이 화약이라는 점과 당시 세계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노벨의 발명은 전쟁에 전용됐다.
노벨은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 본의 아니게 전 세계를 누비는 사업가의 역할도 떠맡았다. 실무 감각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 노벨은 점점 더 고뇌하는 사람이 됐다. 어느 때는 정치가에게 배신당하고 학자에게는 발명의 공적을 빼앗기고 신뢰하던 친구에게도 배반당했다. 노벨의 내성적이고 남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성격의 일면이 이런 운명을 형성한 것인지도 모른다. 심장 발작이 찾아와도 편히 쉴 수조차 없었다. 말년에는 시를 즐길 여유도 잃었다. 병든 몸을 혹사하고 수명을 단축하는 고투에도 불구하고 노벨이 만든 괴물은 맹렬한 기세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지구는 그야말로 화약고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노벨은 소년 시절의 자연과 나눈 대화가 평화를 향한 열망의 영양소였다고 스스로 말했는데 청년 시절의 시인 셸리에게 받은 영향과 이를 통해 얻은 시정풍부한 평화주의가 전쟁주의자들의 검은 마수에 잠식돼 절망적인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전쟁에 사용하는 폭약을 발명한 사람이 평화 촉진을 외치는 것은 이상하다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벨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노벨에게는 발명자가 악마가 아니라 사용자가 악마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계속 모색했다. 기술적으로 폭약의 파괴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면 오히려 폭약 자체가 전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군비 증강을 통한 전쟁 억제론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금세기의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전쟁 방지 대책은 평화를 교란하는 나라에 맞서 각국이 공동으로 방해에 힘쓰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이것은 유엔의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계몽이 인류의 혼을 고양해 이윽고 평화가 전쟁을 해소할 것이라고 믿는다. 새로운 세기가 개막하기까지 몇 년 남지 않은 1895년 말 혼의 유언이 작성됐다. 노벨에게는 막대한 유산이 있었다. 그 유산으로 기금을 만들고 그 이자로 해마다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상의 중요한 발견, 사상적 문학에 이바지한 기여,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상을 수여한다. 이 상금은 국적을 불문하고 수여하기로 한다. 스칸디나비아인이든 외국인이든 가장 훌륭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기 바란다. 이것이 유서의 개요였다. 과학기술 문명과 벌이는 격투에 장절한 인생을 걸어온 생명의 절규다. 자신이 창조한 괴물의 크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평화적 사용을 위해 진흙투성이가 돼 동분서주하면서 커다란 절망과 더불어 희미하지만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확실한 광명을 확인하려고 노벨은 기원하는 듯한 심정으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노벨은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도 세계에는 동난이 들끓고 있다. 장밋빛 평화의 싹은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인류는 어둠 속에 멸망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올바른 기술의 발달, 그리고 시정이 풍부한 정신을 향한 별빛을 아름답게 빛내야 한다. 고투의 생애를 마칠 즈음에 유서 한 통을 빌려 나타낸 노벨의 호는 후계의 벗을 불러낸다. 노벨은 생전에 수많은 발명을 이뤄내는 업적을 세웠지만 그보다는 사후에 노벨상을 남긴 공적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끝나거나 평화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풍조의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한 과학자가 남긴 유산이 인류의 추악한 항쟁을 막고 평화를 위해 노력을 촉구하는 정신적 유산이 돼 일부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그 비원은 분명 달성될 것이다. 어쨌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세계 평화로 연결되지 않는 현대 사회를 보고 노벨은 자신의 수고를 느끼며 깊은 슬픔의 노래를 듣고 있지 않을까. 나의 인물관 7장 노벨의 유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